네, 안녕하십니까. 김점희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천문학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그 지구의 형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몽골에서 지금 천문학 그 별을 보고 이제 관측하고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천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참고 비디오를 보다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지구 평면 이론이 요즘 한국에서 갑자기 막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반박도 하고 뭐 찬성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저는 사실 지구는 평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구가 평면하다고 하게 되면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대 유적하고 도시들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 고대 유적이나 그 도시는 별자리를 본따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고대에 만든 것들이 언제 건설됐나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별자리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마찬가지로 태양은 또 은하계를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별자리 모양이요. 과거의 별자리 모습과 지금의 별자리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오차가 발생하는 거를 그 각을 측정을 해서 몇 년도에 도시가 건설됐다 이런 거를 요즘은 측정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가 발달돼서. 그렇기 때문에 평면 이론으로 설명하게 되면요. 이미 현존하고 있는 고대 유적 도시들이 왜 그 자리에 왜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을 제가 일단 그 첫 제목을 관측 방향에 따른 별의 순환 변화라고 일단 해봤고요. 그 우리가 지금 사는 지역에서 하늘을 보면요,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보통 한국은 북반구에 위치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밖을 나와서 이 북극성을 쳐다보면요, 한참 동안 보고 있으면은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다가 북쪽, 남쪽 이렇게 써놨죠.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극성을 바라본다는 소리는 남쪽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대로 180도 뒤로 돌아서 북극성을 등지고서 밤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그러면 별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이 반대 현상은 남반구에서도 일어나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남반구에서는요, 물론 남반구에서 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남반구에서 남극성, 북극성에 반대되는 별이 남쪽에는 남반구에는 남극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남극성을 등지고 그리고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갑자기 거꾸로 얘기하니까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리고 남극성 별을 바라보면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다면은 이러한 현상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위치가 위아래가 뒤집히게 되면은 그 같은 별자리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별을 본다거나 혹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 혹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별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보여주는 지금 이 슬라이드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별자리를 이게 바라보고 있을 때 나타나는 별자리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일직선 아닙니다. 이게 크게 보면은 두 개의 원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북반구가 됐건 남반구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그 별이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반구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별을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란다면은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북쪽이나 남쪽을 보는 게 아니라 동과 서 옆면을 볼 때에는 북반구가 됐건 남반구가 됐건 별이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해 두시고 제가 강의하는 다음번 천문 현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 지식이에요. 자, 그래서 북극성 관측을 통한 위도의 측정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항상 그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현상을 카메라맨들이 찍어서 이렇게 원으로 도는 듯한 다양한 그 아름다운 그 별들 움직이는 것에 대한 사진을 찍었죠. 물론 제가 여기서 제시한 사진들은 포토샵 효과를 낸 겁니다.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별들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위도와 경도입니다. 위도라는 것은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가로의線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도는 세로의 선입니다. 경도는요, 현재 세계 표준시가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죠. 이 경도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해지는 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위도는요,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경도는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경도가 형성된 것은 예전에 대영 제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의 수도인 런던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도가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확정됐으니까 지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위도 경도 할 때 경도, 그리고 표준 시간을 얘기할 때 모든 기준은 오늘날은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위도, 즉 가로로 그어진 선은 정치적 영향이 없습니다. 이 위도의 결정은요, 북극성하고 매우 관계가 깊어요.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직각자죠? 직각자랑 각도기만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이 북이 몇 도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북극성이 별이 있고 그 다음에 각도기가 있죠. 그 각도기에서 자기가 있는 그 지면을 90도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거기다가 각도기를 놓고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그게 몇 도인가를 측정을 하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 아주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는 오차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뭐 세세하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략 그 정도만 측정해도 여러분이 북이 몇 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30이라서 하죠. 내가 지표면에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각도가 30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는 대략 북이 30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도는 우리가 측정을 해서 북이 0도서부터 북이 90도까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그리니치 천문대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북극성 별을 바라볼 때는요, 이 북극성의 위치가 북극성의 그 각도가, 우리가 바라봤을 때의 각도가 우리가 지구의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에, 그러니까 뭐 북극에 가깝게, 아니면 하여튼 북쪽에 가서 여러분이 북극성 별을 보면요, 북극성의 별이 굉장히 높이 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점점 북극성 별이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게 서울에서 본 북극성의 각도라고 되어 있죠. 서울은 대략 북이 37.57도 정도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요. 근데 이 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북극성을 보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극성의 그 각이 37.4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얘기했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 북이 37.57도인데 그
우리가 서울에서 북극성 별을 보고 각도를 측정하면 30.45도 돼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는 북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북극성의 위치는 점점 낮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싱가포르를 써놨는데 싱가포르의 위도는 북위 1.29도입니다. 북위 1.29도라는 소리는 벌써 대충 감이 오시죠? 북극성이 그러니까 북극성을 내가 봤을 때 몇 도 정도에 위치할지를 볼까요? 싱가포르에서 북극성을 보면요, 약 1도 18 정도의 위치에 북극성이 오게 됩니다. 북극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북극성은 점점 지표면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적도를 통과하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번 사진은 뭐냐면요, 싱가포르 풍골 워터웨이라는 이거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거기서 어느 사진 촬영 작가가 찍은 그 별들의 움직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북극성의 위치가 지표면에 아주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처럼 북극성은 그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측정을 했을 때 그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내가 현재 북위 몇 도냐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때 모든 그 항해할 때 보면 항상 뭐 북극성을 보고 움직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바로 북극성을 알아야 동서남북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각을 알게 되면은 항해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게 많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에요. 적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별이 움직일까 합니다. 요거는 지금 그 광각 카메라로 그 사진 작가가 찍은 것인데요. 보십시오. 동쪽에서 서쪽 혹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찍었을 때 두 개의 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북극성과 남극성이 지표면에 붙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적도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위쪽에 좀 각도가 찌그러져 사각형이라고 해서 지구가 사각형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광각 카메라의 그 렌즈의 특성상 저 끝부분에 가서 마무리가 사각형처럼 보이는 거지 사각형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의 원이 겹쳐진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쪽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 중에 그 동에서 서 혹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거기 직선으로 별이 움직이는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양 좌우를 보면은 약간 원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나 남반구에서도요, 이 적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을 약간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지금 적도에서처럼 남반구 쪽 이 남극성이 안 보이고, 마찬가지로 남반구 쪽에서 보면은 남극성은 보이는데 북극성은 안 보이죠. 한쪽 원은 뚜렷하고 반대쪽 원은 그냥 크게 원처럼 보이지만 좀 둥글무리하게 이게 약간 불안정한 형태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만 봐도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구가 편편하다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적도에서 별들을 바라봤을 때 그 별들의 움직임은요, 이게 북극이 됐건 적도가 됐건 남극이 됐건 별의 모습은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의 방향은 한결같아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이죠? 이거는 지구가 동그랗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북극성이 안 보이고 남극성이 바라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현재 몽골에 있는데, 몽골의 위치, 제가 지금 울란바토르에 있는데 울란바토르는 북위 47.91도쯤에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만약에 북극성 하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47.51도 정도의 위치에 북극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성도요, 완벽하게 그 정확하게 한 가운데 지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별들이 돌 때 보면 약간씩 도는 그림 느낌, 조그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미묘하게 흔들려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막대기와 각도기만 있으면은 우리가 북이 몇 도에 있는지는 이렇게 컴퓨터가 없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직접 각도기랑
그 줄자를 가져가서 측정해 보십시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왜냐면 보이스카우트나 이런 뭐지 그 옛날 그 누리단 같은 거 그런 소년 그 수련단체 같은 데 가서 산에서 야영할 때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굉장히 우리가 길을 찾고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완전히 우리가 남반구에 서 있게 되면요 그 북극성은 지구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남반구 쪽에서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측정하고 이러기 불가능해요. 남극성이라는 별을 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울란바토르, 서울, 싱가포르에서 보면은 각각 도시의 위도가 있고 그 위도에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그 지표면과 북극성 간의 각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가격에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각각의 위치에 따른 편차 때문이에요. 적도로 가깝게 가면 가깝게 갈수록 즉 서울에서 싱가포르 이렇게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 오차율은 줄어들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오차율이 뭐 0.4, 뭐 0.6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구가 둥글다는 소리예요. 이런 공률을 이 오차율을 바탕으로 해서 뭐 탄젠트, 코사인 이런 공식 같은 걸 이용하면요. 지구의 그 둘레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요. 벌써 지구는 둥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구가 평탄하다면요. 절대로 남극에서는 지구가 평탄하다면 호주라던가 남극에서요. 북극성이 보여야 돼요. 아까 제가 앞서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울란바토르에서 봤을 때에는 울란바토르 도시는 북이 몇 도인데 북극성 볼 때 각도가 몇 도. 서울은 북이 몇 도인데 뭐 거기서 봤을 때 북극성의 각도는 몇 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탁 값이 나와야 돼요. 지구가 평탄하다면. 뭐 아무리 북극성이 뭐 멀리 있다 하더라도 보이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전파 망원경이 뭐가 됐던 뭐 요즘 보니까 뭐 카메라로 뭐 땡겨서 보고 막 한다 그러는데 그런 장비를 이용하셔서 보시면 돼요. 근데 남반구에서는 북극성 별이 안 보입니다. 왜냐면 아까 그 사진 작가가 찍은 거 보셨죠? 적도에서 바라보면요 남극성과 북극성을 지표면에 거의 붙어 있는 상태로 동시에 볼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북극성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남극성에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위도가 몇 도인지 측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 북극성이 안 보이니까. 북극성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북극성을 보고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각이 몇 도, 이거 어떻게 재요? 잴 수가 없지. 그래서 무엇을 보냐? 남극성을 봅니다. 그래야만 되죠. 물론 오늘날은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도를 쟀기 때문에 보다 더 완벽한 지도를 만들었죠. 어쨌든 예전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진짜 지구의 지형에 가까운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전에 유럽 사람들은 신대륙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구는 평탄하고 지구의 끝에는 뭐 낭떠러져 있어서 배가 떨어져 죽는 등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점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하늘의 별을 측정하는데 그리고 특히 북극성을 측정하는데 왜냐면 예전에도 북극성은 항상 중심이었거든요. 그거는 꼭 배를 타지 않더라도요.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유목하는 유목민들도 항상 북극성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나 초원에서 유목을 하나 어차피 떠돌아다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랬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북극성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멀리 가도 죽지 않고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됐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가 거기에 대한 과감한 모험을 했고 물론 그 이전에 바이킹이 뭐 미국대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까먹은 거 있죠. 아메리카 원주민이 거기 이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대륙은 발견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갈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수천 년 동안 쌓였던 그 항해의 경험,
천문학 측량 기록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감하게 모험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성공이 됐죠. 그래서 지구는 편편하지 않고 지구 끝에는 뭐 절벽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하나로 돌아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은 옛날에 컴퓨터라든가 인공위성이 없었던 시절에 우리가 멀리 있는 다른 도시를 어떻게 배 타고 정확히 갈 수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천문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즉 여기 화면에 보면 도보하고 뉴욕을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영국 사람들이 도보항에서 배를 타고 미국의 뉴욕항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냐예요. 근데 이미 그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모험가들이 각 그 신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위도를 측정해 놨죠. 그랬기 때문에 뉴욕이 북위 40.16도에 있다는 건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탐사를 하고 돌아가는 건 쉬워요. 왜냐? 돌아갈 때는 도보는 북위 51.43인 거는 처음에 출발할 때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신대륙에 왔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도보로 돌아갈 수 있죠. 어떻게 돌아가느냐? 배를 타고 망망대해의 대서양 바다에 떠 있으면서 정확히 자기가 목표라는 위치를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도보에서 뉴욕을 갈 때 뉴욕에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 별이 40.16도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 대서양에서 항해하는 배는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기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위치에서 북극성으로 바라봤을 때의 각도가 40.16도가 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서쪽 방향으로 직선으로 쭉 가게 되면은 뉴욕에 도착하게 됩니다. 간단해요. 이 그 북극성과 지구의 그 관계만 이해를 하면요. 굳이 GPS가 없어도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뭐 캐리비안 해적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보면은 뭐 나침반 달린 만원경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 그 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그 지구를 보면요. 대부분의 그 산업 도시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 관계라든가 정치학에서 남북 관계라고 얘기할 때는 북쪽에 잘 사는 나라들과 남쪽에 못 사는 나라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초창기 이런 그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북극성을 측정해서 위도를 이렇게 판단하면서 행위했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도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갔습니다. 왜냐? 남반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남반구 밑으로 더 항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동서남북을 정하고 하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거 없었거든요. 우리는 늘 북극성만 보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문명이라서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얘기한 4대 문명 얘기하면 그 이전 초고대 문명은 별대 얘기예요. 뭐 어쨌든 간에 4대 문명이 됐던 뭐 모든 문명의 대부분이 북반구에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천문학적 고대 지식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천문학에 그 맞춰져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적도 이남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갑자기 북쪽의 알래스카를 간다 이런 걸 못했어요. 왜냐? 천문학적 지도, 하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15세기나 돼서야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 이전까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각종 근대 문명이 발달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많은 산업도시들이 북반구 위주로 배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패권, 경제 패권이라는 게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인공위성이 떠서 남반구에 뭐 어떻게 별이 움직이는지 다 알아도 이미 기득권을 가진 부자 도시는 이미 북반구에 다 배치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반구 쪽 도시들은 가난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구는 남반구나 북반구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 산업 도시는 바로 이러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던 시기에 우리가 남반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몰랐기 때문에 산업 도시는 다 북쪽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후일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항해사들은 적도를 지나게 되면은
북극성이 아니라 남극성이라는 별이 있고 그 별도 북극성처럼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돼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방향에 대한 감각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순환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동서남북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서 다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일주를 성공하게 되죠. 마젤란이라든가 뭐 바스코 다가마 그다음에 좀 까먹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돌면서 결국 수천 년 동안 바티칸에 의해서 지구는 평평하다고 하고 그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했었는데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구가 평평하라는 이론은 힘을 잃고 사라지고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 평평한 지구가 아닌 원형지구 쪽으로 점점 학설이 기울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인공위성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높은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완전히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론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요즘 슬슬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원이라는 것 그리고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는 건요. 인공위성이 생기기 이전에 찾아낸 겁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사실 인공위성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 있으면 더 좋죠.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런 천문학적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뭐 지평선 바라보고 봐라 평평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일차원적인 거거든요. 너무 진짜 그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별자리의 움직임, 순환주기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태양은 또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지구를 보면요. 지구본을 중심으로 해서 적도가 있고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지 아십니까? 지도에 그 보면 위도를 하려면 뭐 북위 1도, 2도, 3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도에 보면은 중간에 적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북해기선, 남쪽에는 남해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북해기선은요. 여름에 태양이 최고로 중천에 떴을 때 태양이 90도 위에서 보이는 위치입니다. 북해기선은 여름에예요. 여름에 태양이 최고도로 높이 떴을 때 그 태양을 내가 바라봤을 때 그 태양이 90도 위에 있는 위치예요. 그게 북해기선이에요. 적도는요. 여름하고 가을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바로 90도 위에 떠 있는 위치. 남해기선은 겨울일 때. 이거 북반구 기준입니다. 물론 남반구일 땐 또 반대예요.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되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 선을 쭉 그은 것을 북해기선, 적도, 남해기선이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지구를 전체적으로 그 1년 주기를 보면요. 태양이 뜨는 위치가 매일매일 그 같은 시간에 측정을 하면은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태양이 90도로 뜨는 위치가 조금씩 변해요. 하루에 매일매일 재면은. 그래서 1년이 되면은 완전히 돌아서 처음 위치로 돌아와요. 그 점들을 하나 찍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그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태양이 북해기선, 적도, 남해기선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선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모양에서 나온 것이 동양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태극 문양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을 용이 여의주를 몰고 움직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용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밤에 그 자동차 라이트가 확 자동차가 달릴 때 지나가는 거 보면 이렇게 빗줄기가 쫙 나오는 거 보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마치 하늘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꾸불꾸불 승천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태양이 이렇게 이게 지구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용이 여의주를 물고 간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태극 문양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지구 평평 이론에 적용해가지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 그러면요. 태양은 지구를 그냥 우리가 평평인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북해 기선, 남해 기선, 적해 기선 이게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움직여야 될까요? 이건 위에서 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지도를 보통 얘기할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도는 그 푸드코리아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그 분이 이렇게 지구 평평 이론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게 뭐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건데 굉장히 숨긴 거 한다는. 이거 숨기지 않습니다.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 외국 웹사이트 들어가면요, 무진장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다 공개된 거예요. 근데 왜 지도를 저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지구가 동그랗게 보이니까 봐라. 원래 지구는 동그란 건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도를 만드는 기법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는 뭐냐면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의 그 특성이 뭡니까? 지구는 원래 둥근데 지도는 평면에다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 둥근 지구를 평면 지도에다 그리려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왜곡 현상이라 합니다. 원을 평면으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 도법은요, 이 적도나 북해 기선, 남해 기선 그 사이는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가 되는데 북쪽이나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왜곡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린란드라든가 러시아가 무진장 큰 나라로 보이는데요. 저거 사실 실측을 한 지구 원형 지구의 그 모습에서 보면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곡 현상이 났죠. 그러면은 이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는 왜 썼을까요? 그 이유는요, 동과 서로 움직일 때에는 이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로 만들어진 걸 봐야 항해할 때 보다 더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이나 남쪽을 항해할 때는 메르카토르 도법 쓰면 안 돼요. 왜냐? 왜곡이 심하니까. 그때는 다른 도법으로 측량한 지도를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횡측 메르카토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만들어진 지도예요. 보시면 아까 거랑 이 육지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지도는요, 북극에서 남극으로, 남북으로 움직일 때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아니, 메르카토르 도법이 있는데 왜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기서도 보다시피 이 지도의 특성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정확합니다. 근데 이 북쪽에서 남쪽이 어느 쪽 방향이냐? 대서양 쪽 방향이에요. 태평양이 아닙니다. 대서양 쪽 그린란드에서 대서양을 통과해서 남극으로 갈 때, 요 노선일 때는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왜곡이 심합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형 지구를 평면 지도에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는 누가 주로 많이 쓰냐면요, 미국에서, 즉 캐나다나 미국에서 멕시코, 남미로, 남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횡측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를 많이 씁니다. 왜냐? 이게 보다 더 그 지구의 원래 모습에 가깝게 묘사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예를 들어 인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갈 때는 안 씁니다. 왜냐? 보다시피 왜곡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북극성을 보고서 각을 측정하는 그 각이 왜곡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미야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거방위도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어디서 쓰는 거냐면요, 유럽, 특히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에서는 이거를 쓰면요, 굉장히 정밀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중해를 벗어난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요, 완전히 왜곡이 심해지면서 표류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본 홋카이도에서 알리우산 열도를 타고 알래스카를 간다.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 다양한 기법의 지도가 존재하는 것은 지구가 둥근 거를 평면으로 옮기다 보니까 나타나는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재편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주로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기법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지구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음모론에 많이 나오는 지구평탄 이론에서 쓰는 그 유행깃발에 나오는 지도를 보죠. 그럼 유행깃발에 나오는 지도는 왜 저 모양일까요? 북극에서 이게 지구를 바라봤을 때
당연히 호주나 남극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지구는 원이니까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도라는 거는 원형의 지구를 평면 지도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봐서 남반구는 보이지 않으나 그거를 뜯어서 펼쳐서 보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죠. 메르카토르도 지구는 동그란 거예요. 메르카토르도 법은 적도를 중심으로 본 거고 이거는 북극권을 중심으로 본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보이는 부분을 펼쳐서 뜯어서 보이게 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르카토르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펼쳐서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구의 지도를 그러니까 유행 깃발에 들어가는 지도의 모양을 뭐 메르카토르 도법도 있고 횡층 메르카토법 뭐 기타 등등 여러 도법에 그런 측량을 통한 지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썼을까요? 왜 굳이 이 방법을 썼을까요? 이거 정말 쓸데없는 지도거든요. 뭐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왜 썼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던가 횡충 메르카토르 도법, 정거방위 도법 등등등 여러 지구를 측량해서 표현하는 그 도법은 주관적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주관적 목적. 바로 뭐냐? 자기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정거방위 도법은 지중해, 횡축 메르카토법은 주로 북미 사람들, 캐나다, 미국 혹은 유럽 사람들을 위한 지도입니다. 여기에는 아시아는 고려 대상이 안 돼요. 아프리카 이런 데는. 자, 만약에 UN 깃발에 들어가는 세계 지도를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 기법에 의해서 그랬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랑 아프리카 사람은 난리를 치겠죠. 야, 우리는 비주류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북반구 이럴 때는 캐나다, 러시아, 호주, 남 이런 데서 난리가 나겠죠. 야, 우리는 아류고 너희만 중심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유엔에다가 유엔 깃발에 세계인들의 그 국가를 가장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북극을 중심으로 그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극을 중심으로 그리면 안 되죠. 왜냐? 남반구에서 바라보면은 바다밖에 안 보이잖아요. 별로 대륙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륙이 다 보이게 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북극에서 바라보는 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 깃발이 나온 거예요. 이 유엔 깃발에 그려진 지도는요,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지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행할 때 쓰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거를 다 고려해서 만든 게 이 유엔 깃발에 나오는 지도예요. 근데 참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평전지구를 얘기하니까 정말 진짜 황량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인데요. 음모론을 이용한 다른 목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인터넷에 한국어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봤어요. 다 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이게 나치스의 그 선전 방식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벨스가 이런 말을 했죠.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또 당신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대중들은 그것을 믿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도 믿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벽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게 다 거짓말을 말하기보다는요. 진실을 몇 개 섞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진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맞아. 저 말이 맞네. 이럴 때 갑자기 자신의 주관의 목적이 포함된 거짓말을 싹 섞으면요. 사람은 그걸 믿어버립니다. 왜냐? 여태까지 그 사람이 말하게 옳았거든요. 그래서 신뢰감이 쌓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걸 믿게 돼 있습니다. 지구평탄론은요. 그런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저도 우리 인류가 아폴로 11호를 타고서 지구에 착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과학기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모든 기록이 다 없어졌고 사진도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월면에 착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과거에도 못했다는 소리예요. 지금의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도 못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미국은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야 소련을
쓸데없는 우주 개발에 돈을 다 쓰게 해서 부도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냉전 체제가 끝났잖아요. 저는 그러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케네디 암살 마찬가지예요. 저도 케네디 암살은 그 군산복합체의 그 비즈니스에 희생을 당했다가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쿠바 침공이라든가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미국 내부 그 정치계에서도 케네디를 어, 왕따를 시켰고 결국 케네디가 죽고 다음에 나온 닉슨 대통령은 바로 그 다국적 교회에 원하는 대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 그리고 워렌 보고서라고 해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를 봐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암살 보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의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암살됐다고 생각해요. 9.1 테러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비행기가 부딪혀서 빌딩이 무너지지는 않죠. 역사적으로 그랬던 사례는 이 빌딩밖에 없었으니까. 특히 7번 빌딩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안 부딪혔는데 그냥 스스로 폭삭망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도 그래서 이거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랑 지구평평 이론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구평평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그 공식은요, 음모론이에요. 막 여러 가지 막 지구가 뭐 그 뭐지? 이 세상에 이 정치는 어떤 음모 세력이 있어서 그것을 조작하고 조작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이번 최근에 시끄러운 사건 이거 이 최순실 사건도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 정부가 있지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랑 지구평탄 이론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거는 그거예요. 그건 정치적 음모예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비선 조직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자주지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다 그거는 어느 나라에나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만 안 할 뿐이지. 하지만 그거랑 지구평탄 이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그거 이건 이거예요. 지구평탄 이론을 말할 때는요. 지구평탄 이론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꼭 지구평탄 이론 보면요. 앞에 이런 음모론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봐라. 위정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그런데 얘네들은 지구에 대해서도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 이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가 둥그런지 편타는지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천문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지구가 편타다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꼭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론 부분에 가서요. 꼭 신을 믿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지구 평탄을 얘기하다 갑자기 또 음모론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신을 믿으라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신을 믿으면 지구가 평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동그란지 지구가 평탄한지를 아는 건요.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천문 현상을 연구를 해서 즉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신을 믿음으로써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선사시대 원신 같은 사고방식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구가 둥그런지 평평한지는요.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이야기도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 음모 그거는 정치학에서 할 얘기예요. 정치학에서 나오는 국제관계학에서 나오는 정치적 음모론이 왜 갑자기 지구 그 물리학이라든가 천체학 쪽에 갑자기 섞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왜 종교랑 또 엮이기 시작하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괴벨스가 얘기했던 정치 선전전설하고 닮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을 중요시 여겨야지 여기다 음모론과 그 다음에 천문학, 그 종교를 집어넣어서는 그래갖고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수준 낮은 그 백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이거는 그 대학 그 경쟁률인데 이거 말고도 뭐 교육열, 기타 등등 여러 그 교육 순위가 있는데요. 거의 한국이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한국이 물론 미국만큼 창조적인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는 교육은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전히 못해서 우리가 노벨 물리학상 이런 건 못하지만은 국민 전체적인
평균적인 지식이라든가 그 교육 수준은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백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도 보세요. 한국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높죠. 야, 나도 이런 그래프 찾으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지구가 둥근지 편편한지를 알기 위한 그 공부, 연구는요. 뭐 꼭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큼의 천재적인 두뇌를 안 가져도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정도, 적어도 전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사람 정도라면은 그 정도의 평균 지식을 가지고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연구해서 밝히려 하지는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인터넷에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동영상 몇 개 보고서 그냥 그걸 믿어버리면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정치인들이 원하는 우민화 정치예요. 음? 지구평편이로 해서 얘기하는 그 음모론자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냥 보고 믿고 따르라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특히 평편론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음모론 좋아하는데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연구하고 측정하고 그리고서 그 결론을 도출해내야지. 예? 잘 보세요. 그 이 평편론은 그 기독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실 기독교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거는 그 고대 바이킹 전설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리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도 이미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차용해가지고 자기 거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기독교적 세관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웃긴 얘기지만은 이거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지구 평평 이론이라는 게 성교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안 맞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신을 믿으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 인류가 기독교가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전 유럽의 그 켈트족들이 로마 제국의 군발 아래 짓밟히고 강제 개동을 당하고 안 하면 죽여버렸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인디안 다 학살당했죠. 지금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 아닙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원시적인 종교를 믿으면서 그 사람을 학살하는 그러한 현상을 발휘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필요한 건요.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그리고 철학입니다.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가진 철학이에요. 이거를 발전시켜야지 우리 인류가 전쟁을 안 하고 그 번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우린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과거지향적인 태보적인 종교관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인류는 지금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DNA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정말 신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 인류의 이 정신, 머리는 지금도 특히 과학이 발전된 나라가 그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잖아요. 특히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런 과학이 발전된 나라, 신의 기술을 가진 나라들의 이 뇌는 2000년 전의 원시인의 수준이에요. 이거 진짜 위험한 원숭이한테 총 갖고 들여준 것과 똑같은 효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과학 기술을 핵 개발이라던가 환경 파괴라던가 DNA 조작을 통한 노예 같은 인간의 양성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도덕적 철학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종교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빨리 어떻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나를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종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직접 공부를 해서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 기독교 단체들이 선교를 할 때 요즘 성서 갖고는 이제 안 통하니까 왜냐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주가 7일 만에 탄생하고 옆구리에서 뽑아갖고 2분 만들고 막 이런 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종의 유사과학이에요.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평평지구 이론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음모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 프리메이슨 뉴 월드 오더입니다. 신세계 질서.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프리메이슨 조직은 진짜 있어요. 진짜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프리메이슨 음모론은요. 지금 미국이 시리아나 이 중동에서는 테러리즘하고 똑같습니다. 테러리스트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고요. 온갖 일은 지들이 만들어요. 지들이 꾸며서 자작극을 벌이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뭐 그 음모론에서 얘기할 때 신세기 질서, 단일 종교, 그다음 단일 정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지금 개신교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전 세계를 기독교로 통합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 이게 바로 단일 정부죠.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모은다. 뉴 월드 오더 아닙니까? 적들이 그런 걸 한다라고 막 선전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짓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냉전 시대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 적이 있어야 군산복합체가 돈을 버니까 만들어낸 게 뭐예요? 테러리즘 아닙니까? 막 아랍 애들이 테러를 한다 뭐한다 막 하면서 결국 지들이 다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터번 둘러쓰고 막 알라 아크바 이런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아랍어 써가면서 테러 활동하면서 이슬람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짓을 개신교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 말은 뭐냐면요. 지구 평평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인데 이 지구 평평 이론의 주요 골자 내용은 뭐냐? 앞에서 음모론을 얘기 많이 합니다. 세계 정부, 단일 정부, 단일 화폐 이런 얘기 막 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정치인들은 썩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거짓말 증인은 지구 평평 이론도 있다. 얘기하고 결론은 뭐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이 이론 속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난했던 프리메이슨들의 신세계 질서, 단일 정부, 단일 종교, 기독교가 그럼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구 평평 이론을 얘기하면서 신을 믿으라고 하는 선교 활동. 그러면은 개신교가 프리메이슨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결론밖에 안 납니다. 왜냐? 그걸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프리메이슨이 막강하다면은 왜 인터넷상 이런 정보가 퍼지는 걸 가만히 냅둡니까? 정보를 다 끊어서 없애버려야죠. 삭제를 해버려야죠. 삭제를 하지 않고 이런 정보 이제 인터넷 그냥 유튜브에 가서 뭐 일루미나티, 뭐 컨스피러시 시어리,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 치면요 그냥 정보가 우두두두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도 이게 프리메이슨이 존재했다면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겠죠. 아니 다 통제한다면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막 퍼지고 그냥 아무데나 가면 다 있을까요? 그거는 역정보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제발 그냥 인터넷에 텔레비를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대 안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는 역정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보를 찾고 연구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둔 동영상을 보고 그냥 나는 지식이 스들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올린 이 동영상도 보고 그냥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재점검을 해보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제가 틀린 말을 했나,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면서 믿으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한 오징어이고 지배계급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남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시간을 내서 수고롭게 찾아서 진실을 찾아나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